네, 안녕하세요. 예, 예. 3차 강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13조 오늘 그 연대채무 부분 논점 이래 정리할게요. 어제 그 다수당사자 채권 그 원칙은 분할 채권 관계고 성질상 불가분도 있고 오늘 연대 부진정 연대 부정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채권량도 채무인수 그다음에 채권의 소멸로서 변제 상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해드릴 테니까 오늘 그 상계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대채무인데 413조 조문 한번 볼까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될 때 그 채무는 연대채무라고 되게 됩니다. 봐요. 만약에 갑이 을과 병과 정한테요 9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고 이게 다수당사자 채권이면 어제 다른 말 없으면 분할 채권이 원칙이거든. 분할 채권 원칙이니까 얘 3천, 얘 3천, 얘 3천 이렇게 따로따로 갚아야 되는데 그래버리면 한 명이 무자력 상태에 빠져버리면 9천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연대채무를 이래 주면 그러면 연대채무가 돼버리면 누구든지 전부 갚아야 돼. 을도 9천, 병도 9천, 정도 9천, 누구든지 9천을 이렇게 갚아야 되고 대신 누구라도 9천을 갚아버리면 다른 사람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거. 다른 사람 채무도 소멸하게 되니까 2억 7천 갚을 필요는 없고 9천만 갚으면 이래 되게 되고 누구든지 전부 이행할 책임을 이래 부담하기 때문에 얘는 누구한테라도 9천을 받을 수 있거든.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가 이게 보호가 이래 되는 게 연대채무가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14조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전부도 밑줄하고 일부도 밑줄하세요.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채무 관계 있으면 이 채권자는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상대로 해서 9천 주세요 이렇게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청구해도 되고 따로 을 따로 병 따로 정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청구해도 되고 또 전부 주세요라고 청구해도 되고 또 일부 주세요 라고 청구해 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부 청구에도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고 415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명이 무효 취소가 될 수 있죠. 이 사람이 뭐 무효나 취소 상태에 빠져가지고 취소가 이래 될 수 있게 무효 취소가 이래 될 수 있는데 얘가 무효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받는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을과 병은 여전히 9천을 갚아야 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연대는 누구한테라도 전부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한테 이래 도움이 이래 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래 처리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길 가다가 연대채무 이렇게 되진 않거든. 연대채무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연대채무가 된다는 말은 일정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관적 공동관계라는 이런 관계가 결합관계가 존재하니까 연대채무다. 그러니까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동창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관계가 있으니까 연대채무가 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연대채무가 되지는 않거든. 따라서 이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지를 가지고 연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게 많은 절대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채무는 지금 416조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 한 명한테 생긴 사유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규정되어 있고 7개가 나와. 조문이 7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아요. 영향을 미치는 게 이래 많게 되고 이걸 정리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자 일단 조문에 없어도 변제나 대물변제나 공탁은 채권에 만족을 주는 사유거든. 채권에 만족을 주는 사유니까 조문에 없어도 당연히 절대어고 조문에 있는 것들은 이행 청구부터 416조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행의 청구,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 지체까지 해가지고 이경상면 혼소처라고 해서 두 문자를 따서 절대어를 이렇게 기억하고 여기 말고는 다 상대어다. 상대어란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하게 되니까 얘네들만 이래 절대어가 되고 또 하나가 절대어는 절대어인데 전면적 절대어가 있고 전면적으로 절대어가 이래 발생하는 게 있고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요. 부담 부분형 절대어가 있습니다. 부담 부분형 절대어가 있게 이래 되는데 만약에 갑이 을과 병과 정에게
9천만 원짜리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이 연대채무면요. 연대채무면 얘네들이 채권자한테는 전부 9천을 누구라도 전분을 갚아야 되지만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균등항으로 가지게 되거든. 다른 특약 없으면 균등하게 이래 가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요 3천치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절도가 있다고. 영향을 주는 이래 절도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갑이 정한테 채무를 면제시켜주면 채무를 면제시켜주면 이 사람한테는 받지 않겠다고 해버렸거든. 그러면 얘는 채무 면제받은 애는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 채무 소멸의 효과는 얘네들한테는 얼마치가 영향을 줄까 이 말이거든. 얘네들은 을과 병한테는 얼마치가 영향을 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3천치를 영향을 줘가지고 얘네들은 6천을 갚아야 되는 관계로 이래 바뀌게 됩니다. 이걸 부담부부장 절대라고 부르는데 상계는 이양의 상계라고 해서 대신 상계하는 거, 그게 부담부분형 절대어고 채무면제 혼동 소멸시효입니다. 그러니까 상면 혼소라고 해서 4개를 따로 외워야 돼요. 4개를 따로 외우고 그러니까 이행의 청구나 경계나 채권자 지체 이런 것들은 전면적 절대어인데 여기에 부담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틀려. 부담부분이 들어가면 틀리고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는 부담부분치만 절대어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 빠져버리면 틀리게 이래 되니까 얘네들이 있어야지만 맞는 지문이 되고 있으면 틀린 지문이 되게 되니까 구분해서 외우라고. 구분해서 외우고 절대어는 절대어인데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절대어와 부담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절대어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16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얘한테 돈 갚으세요라고 청구하면 얘네들한테도 청구된 걸로 이래 처리되고 자, 조문에 이행의 청구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개가 한 세트로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한 세트로 이행청구 뒤에는 두 가지가 따라다니는 게 두 개 있는데 그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이행지체 옆에 보시면 그 두 개는 언제나 한 세트로 움직여요. 한 세트로 움직이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이행지체 이것도 절대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3개거든. 청구, 압류가처분, 승인 이렇게 이래 돼 있는데 압류는 상대어입니다. 압류가처분, 승인 이런 것들은 상대어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서 절대어 있는 거는 얘만 이행청구만 절대어가 있게 이래 되고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도 미친다는 말이고 417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요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는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 이익을 위해서 모든 연대채무자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구채무 소멸 신채무 발생이거든. 따라서 을이 자기가 얘한테 이거 대신 구채무 9천짜리 채무를 대신해서 내가 다른 거 자동차 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를 소멸시키는 거 이걸 경계계약이라고 부르고 이걸 통해서 채무가 소멸되면 얘네들도 소멸되고 대신 얘 자동차로 얘네들 채무를 소멸시켜줬으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구상권 문제로 처리되고 일단 경계는 전면적 절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418조 상계 잘 봐야 돼.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를 했다네.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 이래 돼 있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계를 했을 때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 이익을 위해서 소멸입니다. 자, A가 갑을 병에 대해서 만약에 6천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6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고 만약에 갑이 반대로 A한테 6천을 받을 게 있어요. 6천만 원을 이래 받을 게 있게 이래 되면 그러면 얘도 얘한테 6천 받을 게 있고 이 사람도 얘한테 6천을 받을 게 있다면 이거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면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하면 6천 전체가 이래 소멸하게 돼서 얘네들 채무도 소멸하게 되고 자, 이 항을 보세요.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했을 때요. 그 채무자 밑줄에 대해 부담부분 형광펜 다 칠하세요. 부담부분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형광펜 칠하셔서 부담부분에 하나요.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6천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계를 할 수 있는데 상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계를 하지 않고 있게 이랬단다면 그러면 을이나 병이 대신 상계할 수 있다. 대신 상계해서 을이나 병이 상계해버릴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대신 을이나 병이 상계할 때는 6천이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부담 부분 그러면 6천이니까 얘네들은 2천 이렇게 부담 부분이 결정되잖아요. 부담 부분이 결정되니까 2천치만
상계할 수 있어서 이게 2,000치만 상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면 전체적으로 전부 가지고 이래 상계할 수 있고 대신 상계할 때 다른 사람이 상계할 사람이 상계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연대채무자가 대신 상계할 때는 부담 부분이 이래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기회가 일 때 그러면 얘가 상계할 수 있는데 상계를 안 하니까 을이나 병이 대신 상계할 수 있잖아. 대신 상계할 수 있고 대신 상계하면 이게 4천이죠. 2,000치가 소멸되잖아요. 2,000치가 소멸돼서 4,000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누가 갚아야 될까? 이 4,000을 누가 갚아야 될지가 이래 문제되는데 무조건 3명, 갑을병이 3명이 이래 갚게 이래 되고 연대채무는 다 갚기 전까지는 소멸되지 않게 이래 되니까 2,000치만 사라졌다고 해서 얘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6,000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원래 6,000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3명이 여전히 4,000을 연대채무로 이래 남게 됩니다. 연대채무로 남게 될 테니까 갑을병이라는 건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19 면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를 밑줄 할까? 채무 면제를 밑줄 하고 채무 면제는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 이거는 해양판 칠하시고 부담 부분이 하나요 다른 연대채무자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있게 이래 되는데요. 채무 면제 A가 만약에 갑을병에 대해서 6천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A가 병한테는 특히 채무를 면제시켜버렸다. 당신한테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채무를 면제시키게 되면 그러면 병은 채무가 소멸돼서 이 관계에서 탈락이 되는데 근데 얘 채무 소멸의 효과가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갑과 을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 이 말이거든. 갑과 을의 채무는 어떻게 될지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부담 부분만큼 영향을 줍니다. 부담 부분만큼 영향을 주니까 이거 4천 채무를 부담하고 4천 채무를 갑과 을이 연대채무로 이래 되게 되니까 부담 부분만큼만 소멸한다고 이렇게 가고 자. 비교해서 봐야 될 게 A가 잘 봐야 돼. 갑을병에 대해서 6천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6천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연대채무인데 연대채무자 중 한 명 병한테 연대를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대를 면제시켜준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가 아니고 연대를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연대를 면제시켜준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원래 다수 당사자는 분할이거든. 분할해서 2천 이렇게 이래 채무를 이래 부담했는데 이걸 연대로 묶어버리니까 6천으로 바뀌었죠. 6천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 연대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연대를 이래 풀어주겠다. 그러면 얘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나와서 2천만 부담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 이걸 연대의 면제라고 불러. 연대의 면제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시험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연대의 면제를 받아서 떨어져 나와서 2천을 갚으면 되는 사람으로 이래 바뀌었을 때 얘네들은 얼마 갚아야 될까? 갑과 을은 얼마를 갚는 게 맞을지 나머지 연대 채무자들은 채무가 얼마가 될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얘네들은 여전히 6천 4천이 아니야. 4천이 아니고 6천을 갚아야 됩니다. 6천을 이렇게 갚아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채무 면제하고 다르게 채무는 한 사람에 대해서 2천치는 내가 안 받겠다고 채권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때는 2천치 소멸되어지는 효과가 다른 사람들 갑이나 을한테 미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안 받겠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 안 받겠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전히 6천을 이래 갚아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갑자기 머릿속에 야 8천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수 있게 이래 되는데 8천 갚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게 얘가 2천을 갚으면 변제는 절대어거든. 변제는 절대어여서 얘네들은 4천 채무로 바뀌게 되고 얘가 6천을 갚았잖아. 얘가 6천을 갚으면 얘는 얘네들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거든. 2천씩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이 사람이 2천을 A한테 줘야 될 걸 구상권자한테 줘버리면 되거든. 구상권자에게 줘버리면 이래 되니까 8천 주는 일은 없습니다. 8천 주는 일은 없게 될 테니까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채무는 바뀌는 게 없다. 채무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채무 면제하고 구별. 채무 면제하고
구분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420 혼동.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혼동이 있을 때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채찍하시고, 부담부분에 하나요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합니다. 혼동이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게 혼동이 이래 되게 되는데, 채권자면서 동시에 채무자일 필요가 없어요. 채무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연대채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게 연대채무자도 소멸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채무 소멸 효과가 다른 연대 채무자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다만 전면적이 아니고 이천치만 영향을 이래주게 되고, 대표적으로 혼동되는 게 채권 양도 받는다든지 상속 받아버리면 그때 혼동돼요. 혼동의 법리가 생겨나게 이래 되고, 421 소멸시효.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담부분 색칠하시고, 부담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됩니다. 그래서 4개 상면 혼소입니다. 그죠? 네 가지는 부담부분형 절대호가 발생하게 되고, 422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지체는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도 절대호가 이래 되는데, 얘는 전면적 절대호입니다. 그죠? 전면적 절대호에 되니까 부담부분이라는 말이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은 부담부분이라는 말이 없어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423 전 7조 사항 외에는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 말고는 다 상대호 이래 풀면 돼. 상대호가 이래 되니까 따로라는 거 완전 별개로 취급을 받고, 절대호를 외워놓고 절대호를 외우고 여기 없으면 다 상대호. 아까 말했던 압류 이런 것들,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압류했다 이런 것들은 다 상대호가 이래 되고, 압류에 의한 효중단 이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24 어느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걸로 조정입니다. 균등으로 조정하게 되니까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서 처리하고, 어제처럼 수익 비율이 다르면 그 수익 비율에 따라서 그 부담부분이 결정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균등으로 조정한다라고 평가하시면 이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25조 구상권의 문제입니다. 구상권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도 6천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한 명이 6천을 전부 갚으면요 채무가 소멸되고, 채무 소멸되어지는 효과는 얘네들한테도 미치게 되는데,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부담부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전부 변제한 사람이 얘네들한테 구상권 2천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래야 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구상할 수 있는지 1항 보시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기타 자기 출제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출자가 나갈 출자고, 제자가 재물제자다. 그지? 재물제자. 그러니까 재산이 나왔어야 돼요. 재산이 나와야 된다. 재산이 나왔을 때 출제했을 때라고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출제가 없는 거 보이세요? 출제가 없는 거. 재산이 나오지 않은 거. 재산이 내 주머니에서 재산이 나와줘야지 이게 구상권이 나오는데, 재산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이런 거는 재산이 나온 적이 없죠. 면제와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내 주머니에서 어떤 재산이 나온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구상권이 안 돼. 구상권이 안 되고, 혼동은 채권을 내가 양도받아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거든. 매입하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니까 혼동은 출제로 봅니다. 혼동은 출제로 이래 보게 되는데, 그런데 면제받는다든지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아니다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요 공동 면책이라고 돼 있죠. 면책 동그라미 면책. 그러니까 출제와 면책이 일어나면, 출제와 면책이 된다면요, 면책이 이래 됐을 때, 그때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가 이래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와 면책만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래 돼 있다는 걸 이렇게 가고, 대신에 얼마 갚아야 된다는 말은 없다. 따라서 6천만 원짜리 채무 중에서 얘가 3천치를 갚았을 때, 3천치를 갚았을 때도 3천치는 면책된 거거든. 3천치는 면책된 거니까 이거는 3천치에 대해서 얘네들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이거는 1대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3분의 1씩 1,000만 원씩 구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얼마 갚아야 될지 없습니다. 제한 없다는 거. 출처와 면책만 있으면 된다라고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항 범위가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과 손해배상을 포함해요. 손해배상을 포함하니까 딱 3천치만 구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426 구상 요건으로서의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상 요건은 지금 정리했죠. 출처와 면책이 구상 요건, 면책이 구상 요건이 이래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게 일정한 구상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안 했을 때는 구상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 구상권은 출처와 면책만 있으면 성립해. 면책만 있으면 성립하고, 성립 요건 아니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구상권이 제약을 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 가불병이 6천만 원짜리 채무에 대해서 얘네들이 연대채무인데요. 연대채무인데 이 사람이 변제하러 갈 때요. 출제하고 출제해서 변제를 하러 갈 때 그때는 얘네들한테, 다른 연대채무자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변제하러 가라는 겁니다. 변제하러 가라. 알려주고 변제를 해야지 이래 된다는 게 그걸 사전통지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이 왜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항변권 이런 것들을 이래 가지고 있을, 동시행 항변권이라든지 어떤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이래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얘가 그걸 확인하지 않고 이걸 갚아버리면 얘네들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거든. 얘네들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물어봐주고 가라는 겁니다. 물어봐주러 가라. 그러니까 너희들 혹시 채권자한테 어떤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니? 없으면 그냥 내가 갚을게. 이렇게 물어봐주고 이래 갚아야지 이래 되는데, 근데 이걸 안 해버렸다. 사전 통지를 안 하고 그냥 갚아버리면 얘네들의 권리가 얘 행위 때문에 침해당하면 안 돼. 침해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채권자한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를 얘한테 항변할 수 있도록, 구상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얘가 상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상계 처리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상계항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상계를 구상권자에게 해버릴 수 있도록, 얘한테 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A에 대한 채권 가지고 갑한테 상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갑한테 상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사전 통지가 됩니다. 1항 보시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기타 자기 출처로 공동면책이 됐을 때, 다른 연대채무자가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 그 부담 부분에 한해요.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 사유가 상계면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돼요. 이전이 이래 된다라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항은 이걸 하고 갚았잖아요. 이걸 하고 만약에 사전 통지를 했다. 사전 통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고 변제를 했다면 변제 갚았다는 것도 알려주라는 겁니다. 사후 통지라고 해서 갚았다는 것도 알려줘라. 왜냐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게 이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변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표시가 안 되고 알 수가 없거든. 알 수가 없게 이래 되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모르고 얘네들이 야 전에 제가 갚는다고 나한테 연락 왔는데 실제 갚지 않았구나, 이렇게 모르고 갚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갚아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갚았으니까 너네들은 갚지 말고 내가 곧 구상권 행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구상권 행사로 갈 테니까 너네들은 채권자한테는 주지 말고 나한테 구상 책임만 지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 이게 사후통지. 사후통지가 되니까 사후 통지를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걸 또 안 해버렸어.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얘가 갚아버렸을 때요, 이 변제자가 이래 갚아버렸으면, 모르고 갚았다면 그때는 원래는 얘가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을하고 병한테 구상으로 오자야 되잖아요. 구상으로 와야지 되는데, 이 구상권을 얘가 거꾸로 행사해버립니다. 병이 갑이나 을한테 구상할 수 있도록 이래 해버리고, 대신에 얘는 지금 돈을 2번 받아오고 있잖아. 2번 받고 있게 이래 되니까 2번 받았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얘가 갑이나 을한테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갑이 얘한테 돌려받도록 하고, 일단 구상권을 얘한을 우선시킨다. 보호를 해가지고 이변제자를 보호해버리게 되겠다는 게 이 조문의 취지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사후 통지를 안 해서 얘가 갚았을 때 이 병이 얘한테 구상하러 가겠다는 걸 구상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변제자로서 얘가 보호되려면 반드시 얘는 이걸 하고 갚아야 됩니다. 사전 통지하고 이래 갚아야 되고, 이걸 안 하고 갚았는 이변제자는 절대로 보호한대. 절대로 보호하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사전 통지하고 갚았는 사람, 이 사람만 보호가 되고, 사전 통지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얘는 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갚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되는데, 근데 사전 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얘를 보호하는 게 맞죠. 얘를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그게 2항 보시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기타 자기 출처로 면책되었음을이라고 되어 있죠. 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했을 때는요, 그 연대채무자는요 자기 면책행위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책의 유효를 이래 주장하게 됩니다. 옆에 통지는 구상권의 성립이나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제한사유입니다. 제한 사전 통지, 사후 통지 이런 것들은 제한사유가 될 뿐이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언제나 제1변제가 유효해요. 제1변제가 유효하게 되는데, 2변제자가 모르고 갚았을 때 그때는 1변제자를 대항할 수 있는 거지. 일단은 변제는 1변제가 유효입니다. 1변제가 유효고 2변제자는 잘못 갚았으니까 부당이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2항에서 예외적으로 1변제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구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거 구상하면 얘 부당이득만큼은 부당이득 책임은 얘한테 이전되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구상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와. 거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 세부적으로 그래까지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그런 구조로 돌아갈 거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고, 사전 통지, 사후 통지 모두 없다면 제1변제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2변제자가 사전 통지는 하고 갚아야지 보호되는 거고, 2변제자가 사전 통지도 안 하는 사람은 보호 안 돼요. 보호가 이래 되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자 마지막 427 상한 무자력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대 채무자 중에 상한을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때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요,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 부분에 비례 그 부담 부분에 비례해서 분담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이런 거 만약에 A가 갑을병에 대해서요, 갑을병에 대해서 6천만 원짜리 이래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다. 6천만 원짜리 이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얘가 전부를 갚으면 얘네들의 부담 부분 2천이죠. 2천. 2천만 원씩이요. 2천만 원씩 2천 이렇게 해가지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무자력에 빠져버립니다. 을이 무자력자가 이래 돼버려서 무자력자가 돼서 2천을 구상하지 못하게 됐잖아. 2천을 구상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 2천을 구상하지 못하게 된 위험을 얘 혼자 떠안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부담 부분에 비례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2천이니까 1대1이잖아요. 1대1이 이래 되게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누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얘한테는 자기 부담 부분 2,000, 그 다음에 무자력자 부담 부분 1,000 이렇게 해서 총 3,000 구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게 그게 1항이고,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상한을 자력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요,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을 때는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 밑줄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이 사람이 무자력자가 되면, 을이 무자력자가 되면 을의 부담 부분을 얘가 1,000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무자력자 부담 부분을 분담할 이 연대 채무자가 미리 채권자로부터 이걸 받아버렸어요. 연대의 면제. 연대의 면제를 받게 됐다면, 그러면 얘는 떨어져 나와서 언제나 이것만 2천만 갚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얘한테는 이걸 분담시키지 못한다는 거. 이거 1,000만 원을 분담시킬 수 없게 이래 되고, 그러면 얘가 분담해야 될 1,000만 원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그거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부담을 해야지 되게 되는데, 이걸 연대의 면제를 안 시켰으면 이 1,000만 원이 이 병이 부담했을 거거든. 병이 부담했을 건데, 얘가 연대의 면제를 시키는 바람에요, 이 1,000만 원을 분담시키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위험은 분담을 시킨 사람, 연대의 면제를 시킨 사람 채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서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무자력자가 있었을 때 그 쟁점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조문 잘 기억하시고 일단 절대어들 이런 걸 따로 외우시고 특히 그 부담 부분형 절대어들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잘 정리하고 사례로 나오더라도 똑같이 대입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부진정 연대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하고 비교인데 모습은 연대하고 똑같아. 모습은 연대하고 연대채무하고 동일한 모습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다만 이게 차이 나는 점이 얘네들은 우연히 어떤 주관적 공동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부담하게 되는 사람들. 예컨대 교통사고 났다든지 아니면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A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데 그냥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부담하게 되는 사람일지 어떤 주관적 공동관계 있지 않는 것, 주관적 공동관계 있지 않는 경우를 그런 경우를 우리 판례가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서 모습은 연대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1억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부담하게 됐다면 누구라도 1억을 갚아야 돼. 누구라도 1억을 이렇게 갚아야 되고 누구라도 1억을 갚으면 다른 사람 채무도 소멸하게 돼. 다른 사람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거. 이걸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연대하고 결정적 차이점은 그냥 연대는 주관적 공동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절대어가 인정됐죠. 조문에서 많은 절대어가 영향을 주는 사유가 많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우연히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이거든. 지게 되는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명한테 생긴 사유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게 딱 4개만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가. 4개만 절대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대물변제, 공탁 우리 판례가 상계까지 인정해요. 상계까지 인정해서 그래서 딱 4개 변, 대, 공상이다라고 해서 4개만 절대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연대에서 나오는 뭐 이행의 청구니 그다음에 뭐 경계니 그다음에 면제니 뭐 이런 것들 다 상대회에 불과합니다. 소멸시효니 이런 것들은 다 상대회에 불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연대에서 인정되는 것과 여기에서 부진정 연대에서 인정되는 걸 잘 구분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연대에서는 절대어지만 여기서는 다 상대로 바뀌거든. 상대로 바뀌게 이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출제도 연대하고 부진정 연대하고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들 이런 걸 많이 출제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구분해서 이래 정리해주고 자 판례 정리할게요. 자 1번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고 이것도 부진정 연대채무가 이래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됩니다. 얘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얘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때도 하나의 사실에 의해서 양채무가 발생했다면 이것도 부진정 연대채무로 처리되고 한 명은 채무불이행, 한 명은 불법행위 이런 관계로도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게 이래 되고 이게 첫날 말했던 이행보조자입니다. 이행보조자. 그러니까 이행보조자의 구거실을 채무자의 구거실로 보니까 얘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아니거든. 채무자가 아닌데 대신 불법행위 책임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불법행위 책임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으니까 같이 책임을 지를 때 부진정 연대채무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2번 별표하고 옛날에는 상계를 절대로 보지 않았거든. 절대로 보지 않았는데 우리 판례가 상계를 절대로 전환합의체 판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도 지금은 절대어가 있어서 부진정 연대에서 절대어 있는 건 4개 변대 공상이라고 4가지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2번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할 때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요.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 효력은 소멸한 채무자에게 관해서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어가 있으니까 상계도 절대어가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요.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 계약 밑줄하고 상계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가 민법에서 상계라고 나오잖아요. 민법에서 상계라고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등에게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즉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형성권을 말하게 이래 되고, 이거하고 상계계약은 상계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으로 상계하는 거, 계약으로 상계하는 거고, 민법이 예정하는 상계는 다 이걸 말해.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고, 단독행위를 전제로 해서 조문이 만들어져 있고, 제한이 이래 따라붙게 되고, 상계계약은 사적 자치고, 이거는 민법 조문에 없어도 당연히 돼.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데 상계했을 때만 절도가 있고, 상계계약을 했을 때는 이거는 절도가 없을지가 문제되는데, 똑같이 봐주겠다. 똑같이 봐서 상계나 상계계약을 하더라도, 한 명이 상계계약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 채무도 소멸, 다른 사람 채무도 소멸하게 되니까 부진적 연대채무에서 상계계약도 절도가 있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적 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거기 밑줄 하고,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없다는 게 이래 팔는데, 알고 상계했던 모르고 상계했던 똑같다는 겁니다. 모르고 상계했던 다 똑같이 이래 처리되고, 모르고 부진적 연대채무자 한 명이 더 있는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무조건 한 명이 상계 내지 상계계약하면 다른 사람 채무도 같이 소멸입니다. 같이 이래 소멸하게 되니까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 공동불법행위 중의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점찍고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을 얻게 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 가능,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데, 잡아요. 얘네들이 한 명이 전부 갚았을 때요. 전부 갚았을 때 이 부진적 연대채무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부적 부담 부분을 인정하기가 원칙적으로는 부정한다고 이래 봐야 될 건데,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이렇게 같이 저질렀을 때 과실 비율이 정해지더라. 과실 비율. 그러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갑은 60% 과실이 있고 을은 40% 과실이 있는데,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부담 부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부담 부분이 결정되게 되니까 한 명이 전부 갚으면 다른 사람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부진적 연대채무에서 구상권이 나오려면 전부 갚을 필요는 없지만요. 전부 갚을 필요 없지만 자기 부담 부분, 이거는 반드시 초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초과해서 갚았을 때 그때만 구상권이 나오는데, 만약에 갑이 A한테 5천만 원만 갚았을 때는 5천만 원만 갚으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도 지금 다 못 갚은 거라고, 다 못 갚은 거니까 이거는 구상권 안 돼. 구상권이 안 되고, 이걸 넘어서 갚았을 때 6천만 원을 넘어서 갚았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때문에 발생한 채무, 이걸 대신 갚아준 꼴이 되거든. 따라서 이걸 넘어서 갚았을 때만요, 그때만 구상권이 이래 발생하고, 부담 부분 이상을 갚지 않으면 부담 부분 일부, 만약에 5천, 3천 이렇게 갚을 때는 그때는 구상권이 발생할 수 없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연대는 이런 거 없어요. 연대는 출제와 면책만 있으면 구상권이 나오거든. 구상권이 나오고, 부진정에만 있는 제한입니다. 부진정에만 있는 제한이니까 반드시 부담 부분 이상을 갚아야지만 구상권이 이래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4번 판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자, 4번은 이런 겁니다. A가 얘네 둘의 공동불법행위 때문에 만약에 1억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람이 60% 과실, 이 사람이 40% 과실이 있게 이래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A가 을한테는 돈을 안 받겠대. 을한테는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채무를 면제시켜줬다든지, 아니면 당신한테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포기했다든지,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을 때, 그러면 한 명한테 면제해주고 포기하고 소멸시효 완성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상대효에 불과해. 상대효에 불과하고, 부진적 연대채무에서 절도에 있는 거는 4개밖에 없어요. 변대공상이라는 4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억 전부를 갚아야 돼. 얘는 1억 전부를 갚아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요, 갑이 1억을 갚았을 때는 갑이 1억을 갚으면 자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6천이거든. 6천인데 이 사람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대신 갚아줬으니까 구상으로 가는데, 이 사람 지금 면제받았고 포기했고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얘한테 구상할 수 있을까가 문제되거든. 얘한테 구상할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거 가능해요.
면제받았다, 포기했다, 소멸시 완성됐다는 것은 상대호. 얘네 둘 간의 문제지. 이걸 갑한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갑한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했던, 포기했던, 소멸시 완성됐던 다 이런 것들은 갑한테는 영향 없고 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게 팔립니다. 그게 4번.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서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4개 말고는 다 상대예요. 4개 말고는 다 상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포기, 면제입니다. 포기나 면제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요.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상대요가 이래 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따라서 손해배상 채무 일부를 면제받고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다시 출제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요, 다시 부담 부분에 따라서 구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해서 달리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에 불과해요. 상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거고. 5번.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426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사전통지, 사후통지제도 적용한대요. 사전통지, 사후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부진정 연대채무가 공동불법행위고, 공동불법행위가 대개 교통사고 일으키는 거거든. 교통사고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공동불법행위가 되는데,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서로서로 연락처 몰라. 서로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아니거든.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통지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지를 미리 통지하고 갚는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사전통지, 사후통지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6번 별표 많이. 6번 별표 많이. 자, A가 갑과 을의 공동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100을 입었어요. 100을 입게 이래 됐는데, 근데 갑은 고의의 불법행위 어제 받는 것처럼 피해자의 부주를 이용해서 고의를 불법행위 저지르면 얘는 과실상계가 안 돼가지고 100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투쿠션 이야기, 다른 그런 사유가 없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닐 때는 얘는 과실상계 가능하거든. 과실상계 가능해서 70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할 때 금액이 같을 필요 없습니다. 금액이 같을 필요 없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얘가 일부를 변제해요. 40 일부를 이래 변제하게 이래 됐을 때, 변제는 절대오거든. 변제는 절대오니까 변제한 금액만큼은 얘한테 영향을 주거든. 영향을 주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을의 채무는 얼마로 바뀌는 걸로 볼까가 문제된 거예요. 을의 채무를 얼마로 바뀌는 걸로 볼까가 문제되는데, 얘네들 채무를 살펴보니까요. 얘네들 채무를 살펴보니까 70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죠. 70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 30은 갑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죠? 단독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70을 먼저 갚은 걸로 보면 얘는 60이 되지만 얘는 30으로 바뀌는 겁니다. 30으로 바뀌고, 단독으로 부담하는 걸 먼저 갚은 걸로 보면 둘 다 60으로 되겠네. 둘 다 60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걸 먼저 갚은 걸로 볼지, 어떤 걸 먼저 갚은 걸로 볼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 단독으로 부담하는 거, 이걸 먼저 갚은 걸로 이래 평가하게 되고, 10이 남으면 남는 10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걸 이래 갚은 걸로 이래 봐가지고 둘 다 60으로 이래 바뀌게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불법행위에서는 가장 모토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게 모토거든. 피해자 보호를 모토로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얘는 60이 되고 얘는 공동으로 먼저 갚은 걸로 봐서 30으로 바뀌었을 때, 얘가 40을 갖고 무자리게 돼버렸을 때, 무자리게 되면 얘한테 만약에 30만 받게 만들어버리면 100을 다 못 받는 거야. 100을 이래 다 못 받고, 이거는 피해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차라리 피해자가 100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론을 만들어주는 게 피해자 보호에는 유리하거든. 따라서
그래서 이걸 먼저 갚은 걸로 봐서 단독으로 부담하는 걸 갚은 걸로 봐서 둘 다 60이 된다고 해버리면 설사 얘가 40을 갖고 무자력이 됐다 할지라도 얘한테 60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게 해석해주면 100을 다 받을 수 있거든. 100을 이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피해자 보호에는 훨씬 유리한 해석이 되는 거야. 피해자 보호에는 훨씬 유리한 해석이 이래 되게 되니까 단독으로 부담하는 걸 먼저 갚은 걸로 처리가 되고, 옛날에는 이게 사용자 책임에서는 예외로 봐가지고 안분한다고 해서 여기 28, 12 이렇게 따로따로 안분해서 이렇게 소멸시키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봤는데,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판례가 통일했습니다. 지금은 통일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예외 없어. 예외 없고 부진정 연대채무에서는 무조건 일부 변제하면 단독으로 부담하는 거 이걸 먼저 갚아야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문장으로 외우는 그러니까 이거 공동으로 며칠 있다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걸 먼저 갚는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많이 빠지더라고. 함정에 이래 많이 빠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요 그림을 기억하면 돼. 요 그림을 기억해서 어떤 거 먼저 갚아나갈지 이렇게 했을 때 요 상황을 떠올려가지고 요 상황을 떠올려서 이게 30을 먼저 갚는 게 피해자한테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준다면 이거는 덜 잊어버리게 되게 될 겁니다. 자, 6번요.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 연대 관계 있을 때요. 금액이 많은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 의사와 채무 전액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 연대 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독으로 현금 패치를 하세요.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37. 이걸 먼저 갚은 걸로 봐야 된다는 게 판례고, 그 다음에 7번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한 부진정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가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우리 아까 연대에서는 상계할 수 있는 사람이 상계하지 않았을 때 대신 상계할 수 있었죠. 부담 부분에 대해서 대신 상계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럴 건 적용 안 돼. 여기는 그런 거 적용 안 되고 연락처도 몰라. 연락처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상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계속 떠올려봐. 교통사고를 계속 떠올려보면 통지조문 적용 안 되고 대신 상계한다는 조문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서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때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밑줄 반드시 양채무 발생 원인 채무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달러도 됩니다. 방금 설명한 거 이거죠. 한 명은 100, 한 명은 70 이런 것처럼 금액 달러도 부진정 연대채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꼭 금액이 같을 필요 없다.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게 이래 되고, 자, 그 다음에 조문을 760조로 가세요. 760조로 가시고, 이게 공동불법행위를 연결해서 같이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부진정 연대채무가 되는 대표적인 예가 공동불법행위거든. 공동불법행위가 이래 되니까 판례가 상당히 겹쳐.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공부했는 게 이쪽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부했는 게 부진정 연대채무로 나오기도 하게 이래 될 테니까 연결해서 같이 봐요.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자,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인데요.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때 연대를 우리 판례가 부진정 연대로 해석한다고. 부진정 연대로 해석하니까 공동으로 불법행위 저질렀을 때 우리 판례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 성립하게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고, 여기서 공동이 뭘까? 기억나? 여기서 공동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공동이 어떤 걸 공동으로 할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왜 딱 하나가 행위 공동으로 보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고, 그게 여기예요. 그게 여기가 이래 되니까 공동불법행위는 행위를 공동하는 겁니다. 옆에 봐요. 객관적 공동설이라고 해서 행위만 같이 하면 됩니다. 행위만 같이 하면 그때는 행위만 같이 하면 되고, 밑에 각자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고요. 공모나 공동인식 필요 없어요. 공동인식은 필요 없고, 서로 상의할 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의할 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이거 말고 나머지 민법에서 나오는 공동은 의사결정이다. 그지?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풀면 되고, 얘만 행위공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래 되고, 불법행위 저지를 때, 교통사고 날 때, 이게 서로서로 우연히 교통사고 나지. 대부분, 나쁜 놈들 아니면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이래 되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 행위만 같이 저지르면, 그거는 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 공동 아닌 소인의 행위 중에 어느 자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도 전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해자 불명이라고 부르거든. 가해자 불명이라고. 가해자 불명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봐요. 갑도 A한테 돌을 던졌고요. 돌을 던졌고, 을도 A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졌는데, 돌을 A가 딱 하나만 맞았어요. 딱 하나만 맞아가지고 머리가 지금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데 누구 돌을 맞았는지를 판명이 안 돼. 누구 돌을 맞았는지 판명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찾아내서 입증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버리면 지금 던진 사람은 있고 다친 사람도 있는데 이게 판명이 안 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거든.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특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누구 돌을 맞았는지 판명 안 될 때 이걸 가해자 불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 민법은 일단 얘네들을 공동불법행위 책으로 묶어버립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묶어버리고 얘네들이 입증하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입증해서 내 돌을 맞지 않았다는 거, 내 돌을 이래 맞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책임에서 벗어나고 입증 못하면 일단은 얘네들은 부진정 연대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같이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래야지,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겠더라고. 맞은 사람이 이래 보호가 이래 되게 되니까 누가 때렸는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가해자 불명으로 봐서 일단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이래 지우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망.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봐가지고 교사는 이제 범죄를 하게 만드는 거, 범죄를 하게 만드는 걸 교사범이라고 부르고, 방조는 도와주는 겁니다. 방조는 이래 범죄 행위를 이미 결심하고 있는 사람을 범죄 저지르는 걸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방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둘 다 이건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 봐요. 공동불법행위자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니까 공동행위자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자 옆에 관련 판례 보면 첫 번째 방조에서 과실 방조가 가능할지, 과실에 의한 방조. 실수로 도와주는 거, 실수로 이래 도와주는 과실 방조가 가능할지가 문제되는데 형법은 이걸 처벌하지 않거든. 과실 방조를 이래 처벌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사는 우리 그 민총에서 봤지만 고의든 과실이든 차이가 없거든. 차이가 없게 이래니까 우리 판례가 과실 방조를 긍정하게 이래 됩니다. 판례 보면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방조한 자도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게 판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과실 방조도 가능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 밑에 가해자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서 불법 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의 일부로 제한해서 인정할 수 없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장인데, 옆에 5번 판례입니다. 5번 판례를 먼저 보면 5번 판례인데, 자 이런 거. A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를 입었고 얘네 둘의 불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1억을 입었거든. 1억을 입었는데 근데 얘가 90% 주도했고 불법행위를 90% 주도했고 이 사람은 가담 정도가 되게 경미해. 그러니까 뭐 막만 봐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담 정도가 되게 경미하다고 이렇게 평가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가담 정도가 경미한 얘한테 책임 범위를 얘한테 깎아달라고 A한테 가가지고 요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부 실행이라 할지라도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은 누구라도 전부를 이렇게 갚아줘야 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니까 책임을 깎아달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나올 수 없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얘네들이 구상권으로 해결하면 돼요. 구상권으로 해결하면 되고 피해자한테는 무조건 전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오른쪽에 5번 먼저 보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은요.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가해자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서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어요. 옆에 보면 일부 실행했다 할지라도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전부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가 부진정 연대채무가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옆에 760조 옆에 부진정 연대채무인데요. 부진정 연대채무 조문에는 연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부진정 연대로 해석되고, 다만 판례는 과실별에 따라서 구상권 인정,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오른쪽 가서 설명할게요. 오른쪽에 설명하면 동그라미 1번 판례는 과실방조된다는 거고, 2번은 우리 구상권이 나오려면요. 구상권이 나오려면 반드시 부담 부분을 넘어서 갚아야 돼. 넘어서 갚아야지만 구상권이 나오고, 부담 부분 일부분을 갚았을 때는 이거는 구상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 부진정하고 똑같아요. 얘네들이 부진정 연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 부분을 이상을 변제하라는 거. 2번 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 연대채무 의무를 지대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라는 게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중의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이게 중요한 말,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한테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담 부분 넘어야 됩니다. 구상권이 나오려면 부담 부분을 넘어서 갚았을 때만 구상하게 이래 되게 되겠죠. 3번 별표, 3번 별표하면 3번 판례를 이래 별표해놓고, 자, 이런 건데요. A가 갑을 병 3명한테 불법행위를 당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손해를 입었고, 과실 비율이 3대 4대 3이다. 3대 4대 3으로 처리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얘가 전부 갚으면 자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3천치거든. 3천치고 얘네들 때문에 발생한 손해들 7천치를 대신 갚아줬으니까 이 사람은 얘네들한테 구상권이 나오죠. 구상권이 나오는데, 얘네들의 관계는 뭘까요? 얘네들의 관계. 그러니까 을이 전부 갚아가지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을과 병한테 구상권을 행사 들어가게 이래 되는데, 그때 을과 병은 갑한테 어떤 관계 있을까요? 어떤 관계? 분할이에요? 불가분이에요? 연대예요? 부진정 연대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에 따라서 처리가 될지가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얘네들은 부진정 연대거든. 부진정 연대인데, 한 명이 전부 갚아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한테 구상권 행사할 때 얘네들의 관계를 뭘로 볼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 다른 말 없으면 분할채무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수 당사자 원칙은 이거거든. 원칙은 이거니까 다른 말 없으면 이거는 분할채무로 해석해야 돼요. 분할채무로 해석을 해줘야지 되는데, 예외 나옵니다. 예외가 나오는데, A가 을과 병의 공동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어요. 손해를 입게 이래 되는데, 근데 여기에 갑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습니다. 과실이 없는데, 근데 같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 그러니까 얘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도달시켜줘야 되는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를 불이행했고, 불법행위나 교통사고는 얘네들 때문에 발생했거든. 얘네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 세 명이 같이 책임을 지는데, 불법행위의 과실이 전혀 없는 자가 얘한테 전부 변제했다면요. 전부 변제를 하게 됐다면 그때 얘가 얘네들한테 구상할 때는 우리 판례가 부진정 연대로 봐요. 부진정 연대가 이래 되게 된다는 게 판례입증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찾아야 될 거, 과실이 없는 자가 갚았을 때 이걸 찾아야 돼. 그러면 과실이 없는 자가 갚았다면 부진정, 이런 말 없으면 그냥 분할로 이래 처리해서 분할채무로 이래 평가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출제돼 가지고 과실이 없는 자가 갚았을 때 분할채무가 된다. 이렇게 출제가 이래 됐는데, 과실이 없는 자가 갚았다면 부진정 연대가 됩니다. 별표하고 3번 공동불법행위 중의 1인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자기 부담 부분에 따른요 분할채무, 아시겠죠?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요,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 측에 과실이 없는 것, 거기 밑줄하고 과실이 없는 경우를 밑을 하시고, 즉 내부적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 의무 관계를 부진정 연대입니다. 부진정 연대가 되니까 과실이 없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부진정 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4번 가해자들 사이의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봤어요. 피해자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요 공동으로 행해졌고 그 행위가 손해 발생의 공통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게 됩니다. 행위 공동입니다. 행위 공동이고 공모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 5번은 아까 봤고 그 다음에 6번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 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해야 되고 이거 일반 채권으로 봐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는 3년 10년이야. 이거 불법행위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게 되고 지금 여기서는 얘가 전부 갚았을 때 얘가 전부 갚아서 얘네들한테 구상할 때 이거는 일반 채권으로 봐야 돼. 일반 채권으로 봐서 10년의 소멸시효고 언제부터 진행하냐 그러면 면책행위 했을 때 갚았을 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이래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세 가지를 연결해서 이래 정리하게 될 건데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게 되거든. 과실상계하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해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상대로 과실상계를 따로따로 해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과실상계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맞을지, 과실상계를 어떤 식으로 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옆에 하나 더 써야 돼. 하나 더 써두시면, 공동불법행위일 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따로 따르지 않고 우리 판례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부진정 연대채무를 하는 게 꼭 공동불법행위만 생겨나는 게 아니죠. 공동불법행위일 때만 생겨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을 여러 명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처럼요. 여러 명이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 아닌 부진정 연대채무일 때 그냥 부진정 연대채무가 여러 명 있을 때, 부진정 연대채무자들이 수인이 있을 때, 그때는 개별적으로 해도 된다는 최근 판례. 개별적으로 해도 된다는 게 최근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공동불법행위일 때만 과실상계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공동불법행위 아닌 사람들이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할 때는 과실상계가 개별적으로 이거는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요 판례를 하나 끼워놓고 그 다음에요. 이게 원칙인데 공동불법행위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해외가 이 사람이 얘한테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모자라니까 다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얘한테 다시 소송을 제기해. 그러니까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별개의 소로 제기됐을 때 이때도 과실상계 비율이 같아야 될지가 문제되거든. 같아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달라도 됩니다. 이거는 달라도 되니까 소송이 다르거든. 소송이 다르니까 별개의 소로 진행됐을 때는 이거는 달라도 되고 이런 말 없으면 공동불법행위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필요 없고 따로따로 해도 이랬다는 것으로 그래 기억하고 마지막 하나만 공동불법행위는 별개의 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딱 하나가 다르게 취급받아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한 명은 고유의 불법행위 저질렀을 때는 과실상계 안 되고 나머지 고유의 불법행위가 아닌 사람은 과실상계 되거든. 과실상계가 되니까 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시고 세 개를 다 연결해. 세 개를 연결하고 공동불법행위 판례가 세 개 나오고 최근에 나왔던 판례가 공동불법행위 아닌 사람은 이 법리대로 처리되지 않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게 7번, 8번, 9번 세 가지 연결할게요. 7번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각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간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서 과실상계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칠하시고 형광펜 칠해서 전체적을 칠해놓고 전체적으로 과실상계를 평가해서 하게 되는 거고 옆에 요걸 꼭 적어놔. 공동불법행위 아닐 때 공동불법행위 아닌 부진정은 이거는 전체적이 아니야. 전체적이 아니니까 공동불법행위일 때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공동불법행위일 때만 전체적으로 과실상계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이거 나옵니다. 밑에 8번이
별개에서 다만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 청구의소를 제기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로 칠하세요. 별개의소 이게 칠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돼. 별개의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지고 풀어주면 되고 별개의소를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해서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시고 이 말 없으면 공동불법행위는 무조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딱 하나 예외가 9번 피해자의 부조를 이유로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조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고의의 불법행위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고요. 해석할 건 아니야. 해석할 건 아니게 된다는 게 판례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10번인데 한 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소멸시효 완성될 때 그거는 아까 면제 포기, 소멸시효 다 상대호입니다. 상대호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갚아야 되고 전부 갚았을 때 그 소멸시효 완성된 사람한테 구상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거 그거는 채권자고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니까 똑같이 이해하면 돼요. 10번 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는 그 발생원인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421조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적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중의 1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할 후에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1인이 피해자한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때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면제, 포기, 소멸시효 이런 것들 다 똑같은 구조에 따라서 상대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이거는 꼭 연결해서 보세요. 부진적 연대와 공동불법행위는 연결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보증채무를 가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보증채무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